금융위기가 올해 말까지 터졌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집권하면 즉시 터질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안 터지더라도 일본이나 EU 주국들 혹은 중국에서 먼저 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제병리학 책을 출간하신 소장님께서 이제 벌써 올해가 다 갔잖아요. 2024년 경제 돌아봤을 때 기억이 남았던 현상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다면요. 경제병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올해 금융위기가 물밑에서지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터질 것 같다. 그런 감이 자꾸 오긴 옵니다. 올해 터졌으면 좋겠어요. 올해요? 네, 이게 올해 터지지 않으면 이제 각국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해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이제 붕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거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만성질환이거든요. 금융위기는 급성질환인데 급성질환은 짧은 기간에 이 큰 타격 없이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보통 이게 한 10년 가요. 1960년대 말에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1980년대 초까지 가요. 그리고 그 치료하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따라요. 미국이 1981년도에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 뒤에 비로소 스태그플레이션을 차단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준금리 5%대 이거도 엄청 높다가 아우성이었잖아요. 이게 21.5%까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당시에 미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져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말에 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위험이 아주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 위험이 왜 큰지 좀 이따 여쭤볼 건데 전 세계 증시에서 올해 유독 우리나라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 이유는 뭘까요? 매매 주체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금방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오늘은 좀 사는 것 같긴 한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수천억씩 일방적으로 매도를 계속 해오면서 우리 주가 지수가 폭락을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왜 우리 주식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지 그것도 대규모로 계속 매도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왜 부진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환율 1440원대에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 거죠.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이게 환차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빨리 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고환율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불렀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이 이제 대량 매도로 이어지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처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거예요. 고환율 정책이 가장 원흉이죠. 내년에는 한국 주식 지금보다 괜찮아질까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어느 곳에선가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게 금융위기라는 게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금방 다른 나라로 전염되고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견뎌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가지수 전망이 밝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거품이 다 꺼져 있고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지나치게 부풀어 올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터지게 되면 그 타격도 그만큼 커요.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곳이 미국, 일본, 유럽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만약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우리 정책당국 용납만 해주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금융자본들 또 국내를 떠났던 우리 국내 금융자본들이 국내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지금 1억 달러 가지고 들어오면
1440억 원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그 환율이 1,000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한 차익만 44%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진 유동성이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내요. 금융이라는 게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금융위기를 무사히 극복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정책당국이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죠. 자, 지금 가장 좋은 건 미국 경제인데 미국 경제는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물가, 고용 이런 지표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 경제 대단한 호조죠. 네. 상대적으로 예, 그동안에 2021년 이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20-30%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은 그만큼 안 올랐으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 감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 월등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화랑을 이제 누리고 있는 게 미국 경제예요. 올해 성장률도 그 1사분기에 3.0, 2사분기에 2.8%를 기록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도 월등하게 높거든요. 일본이나 EU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더 높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경기가 그렇고 호조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로 떨어졌어요. 10월 달에는 2.6%, 11월 달에는 0.1%가 올랐긴 했어요. 2.7%. 예, 그래서 2.7% 올랐는데 그래도 2%대면 대단한 그 호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인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최근에 약 10%가 증가를 했어요. 네. 이건 이제 강달러 정책의 후유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점점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강달러 정책, 고금리 정책이 그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미국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시작했죠. 금리 방향이 정해지면 뭐 다시 인상하고 그러진 않을 확률이 높을 텐데 앞으로 어디까지 인하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지금 인하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금융위기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커졌다고 이렇게 그 진단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금융위기가 실제로 터지게 되면 기준금리는 0.25%까지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유동성도 풍부하게 추가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고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해가는 것을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금리가 터질 경우에 0.25%까지 내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한국 기준금리 인하도 미국을 따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초장기 경기 부진, 연평균 성장률이 0.8%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힘든 일본 경제를 뒤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가 그렇게 나쁘면 경제 정책도 그만큼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실패한 경제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정책,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내리면 즉각 더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2%에 가깝잖아요. 그럼 국내 저축 어떻게 하겠어요? 국내에 저축하는 것보다 미국에 저축하는 게 기준금리만 해도 2% 가까이 이익을 더 얻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국내 저축은 물론이고 금융 자본들까지 저축이 수십 년이 축적된 자본들까지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럼 국내 유동성은 수축이 되는 거고 국내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그만큼 경제 활동은 약화되거든요. 성장률 낮아지고 경기는 부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도 미국처럼 진즉부터 고금리 강원화 정책을 펼쳤어야 했어요. 미국은 성공하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을 본따야죠. 물론 경제학적으로 보면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투자가 부진해진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강원화 정책을 펼치면 수출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그렇다면 이론을 바꿔야 돼요? 현실을 바꿔야 돼요? 이론을 바꿔야 되잖아요. 경제 이론이 틀렸단 말이에요. 미국이 부러운 게 그거예요. 미국은 이제 2022년 4월부터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밟으면서 고금리 정책을 갑자기 펼치기 시작하고 강달러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고금리 정책 펼치니까 투자 부진해지고 강달러 정책 펼치니까 수출이 부진해질 거 아니냐. 그럼 경기는 더 급격하게 하강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경기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네. 당시에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3분기에 3.1%까지 성장률이 올라가요. 또 4분기에는 2.6%라고 비교적 높은 성장을 기록하거든요. 그런 실적이 있으면 이 길을 바꿔야죠. 이제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자, 그런데 소장님이 온다고 한 금융위기 대체 언제 오는 거죠? 2025년에는 오나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 참 부끄러워요. 네. 제가 지난해부터 금융이 곧 터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 뭐 대공황급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2008년 말에 터졌던 이 글로벌 금융위기 있잖아요. 그것도 4월부터 금방 터질 것처럼 계속 경고했는데 6개월 이상 뒤에 이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했는데 제가 그 트리거 역할을 할 것들이 이제 터지는 걸 제가 포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자꾸 틀려요. 97년 말에 터졌던 우리 외환위기도 제가 95년부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97년 말에 터지잖아요. 또 이 97년 1월 달에는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랬는데 11월 말에 외환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만큼 제가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경고를 하게 되는데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그 파괴적인 결과가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이제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금융위기 터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안 터졌어요.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연말에는 터져줬으면 좋겠어요. 터져야 돼요. 터져야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가요. 금융위기가 터지면 급속하게 경제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네. 그러게 되면 총 공급 능력이 감소하는 속도가 총 수요 감소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져요. 그러게 되면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면서 기업의 그 이익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기업들은 더 큰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생산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시설 투자 늘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요. 근데 그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의 고통이 극심해요. 그래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후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금융위기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비난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미리 대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올해 말까지 터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보아하니 이 트럼프가 집권하면 즉시 터질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 희한하게 금융위기는 어떤 트리거가 터져야 돼요. 어떤 트리거가 터지면 거기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을 보면 미국이 주식시장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모든 정책수단을 다 준비해놨는데 외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진 게 별로 없어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경제 중심지는 동부 해안 지역과 서부 해안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주요 도시, 경제 주요 도시들이 있는데 그 경제 주요 도시들의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는 90%까지 하락했어요. 일반적으로 60% 이상 하락했어요. 그러면 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와 물려있는 금융기관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그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에서 안 터지더라도 일본이나 EU 주국들 혹은 중국에서 먼저 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국은 사회 통제 체제가 워낙 강하니까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하는 걸 일시적으로 막을지 몰라요. 근데 일본이나 EU 주요 국가들은 지금 아주 심각해. 성장률이 0%대와 마이너스 0%대를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가 극심하게 부진하잖아요. 그럼 기업의 경영수지가 호전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의 주가 지수는 최근까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지금도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품이 지나치게 거대하게 형성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이게 이제 세계사의 경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에선가 한 나라에서 금리가 터지면 즉각적으로 전 세계로 전염이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캐나다에서 터질 수도 있고 호주에서도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계 각국 경제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의 큰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져야 그게 다른 나라로 전염 속도가 빨라요. 네. 작은 나라에서는 상관없어요. 스웨덴은 지난해 말쯤 이미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경기가 급속하게 하강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염이 안 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작아요. 선진국이지만.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안 터지고 있는데, 주요 국가 어느 한 곳에서 어떤 트리가 터져서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곧바로 전 세계 경제에 전염될 것 같아요. 물론 각국 정부가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유동성을 과감하게 확충을 시켜주고, 거기에 기준금리까지 급격하게 0.25%까지 떨어뜨려주면 차단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근원치료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걸 치료해내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위암이다. 그럼 위암을 절제해서 거기에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증요법만 계속 써봐요. 진통제 먹고 또 위장약 먹고 그런다고 해서 낫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국 정부가 대증요법을 지나치게 지금 남발을 해와놔서 이 대증요법이 만성질환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경제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터져야 한다. 빨리 터져야 스태그플레이션 안 간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 미국 경제가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금융위기가 온다고 볼 수 있는 신호 및 위험 징후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연준을 비롯해서 그 재무부 등 정책 당국이 그게 참 부러워요. 과거의 금융위기 사례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임상 사례를 연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경우에 금융위기를 차단해 놓고 그 후유증과 부작용을 가장 최소화시켰는지를 참 열심히 연구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펼치니까 지난번 2008년 말에 터졌던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이 선진국지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그것도 단기간에 극복해내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자 스프레드 있잖아요. 이자율 스프레드. 그 스프레드가 대공황 때도 2배나 컸어요. 그만큼 금융위기의 심각성이 컸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1년 만에 극복해내더라고요. 제때 적절한 정책을 펼치니까 또 그것도 신속하게 펼치니까 해내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너무 대증요법적 그 정책 처방을 남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면역력 혹은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경제가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큰 신호가 이제 상업부동산의 붕괴인 거죠.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느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져서 세계 경제로 전염될 때 미국으로 이게 전염이 되게 되면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도 지금 제법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이것도 붕괴될 수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주식시장이죠. 미국 주가지수는 34,000 한때 넘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업 경영수지 호전에 따라서 이 주가지수가 신기록을 갱신에 따르면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호재들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왔거든요. 2021년도에는 가상화폐 열풍. 그게 이제 꺼질만 하니까 2022년도에는 전기차 배터리 열풍. 그리고 이게 또 꺼질만 하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는 AI 열풍이 불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호재가 나타나야 현재의 그 높은 수준의 주가 지수가 유지될 수가 있는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AI 열풍이라도 지속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 거품도 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시장이 붕괴된다면 아주 심각한 경기 후퇴가 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 그리고 빚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괜찮나요? 그 얘기 들으면 제가 조금 답답해요. 물론 미국의 그 유명한 어빙 피시라는 경제학자가 대공황 때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대공황을 해명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요. 얼른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부채가 금융위기나 다른 경제 재앙을 일으킨 사례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채 때문에 터졌다면 일본에서 터져야 하잖아요. 당시에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80%인가 그랬을 거예요. 미국보다 2배 이상 컸어요.
그럼 일본에서 터져야 되는데 미국에서 터졌어요. 국가 부채가 많다 그래서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역량을 크게 떨어뜨려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많은 게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금융위기를 일으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부채 협상을 무난하게 이렇게 해내야 되는데 그게 의회에서는 자꾸만 이제 제동을 거니까 네. 부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면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재정 지출이 이제 거의 중단되니까 경상비 이외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부채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런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자, IMF에서는 2030년까지 미국 경제만 좋다고 하면서 전 세계 경제 성장이 저성장이 고착화 된다고 했는데 왜 전 세계에서 미국만 이렇게 전속력으로 독주할 수 있는 걸까요? IMF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나라가 어렵다는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IMF는 왜 미국 경제가 호황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진단을 못 해내고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가늠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한 호황을 보이는 이유는 고금리 강달러 정책 때문이에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이 고금리 정책이 펼쳐지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더 높은 금리를 위해서 미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잖아요. 더욱이 미국으로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흘러간 거죠. 그 덕분에 미국 내의 유동성 풍부해졌고 그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면서 경제 호황을 이끌었거든요. 문제는 그게 미국 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 금융 자본에 의존해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나 지속 가능하겠냐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죠. 최근에 미국의 외환 그 유출입 동향을 봤더니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미국으로 흘러갈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이 거의 말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조만간 어떤 변곡점에 이렇게 놓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미국으로 국내 저축과 금융 자본을 빼앗긴 나라들은 유동성이 수축되고 여기에 따라서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면서 경기가 극심하게 이게 후퇴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미국 홀로 잘 나갈 수 있겠냐는 얘기죠. 세계 경제라는 건 톱니바퀴처럼 밀접하게 엮여서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다른 나라의 경제난이 심화되면 미국도 그 분매랑을 맞을 것으로 봐요. 근데 그 기간이, 그 시차가 한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타이밍이 딱 올해부터예요. 올해 말부터. 아, 미국 경제 어렵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달러 패권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분간 유지될 거예요. 달러 패권이라는 것은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 패권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다른 통화와 아주 자유롭게 비용 없이 이렇게 큰 비용 안 들이고 거래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또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최소화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야 돼요. 또 경상수지도 호조를 이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정치 체제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통화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통화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물론 EU에서는 유로가 기축통화 역할을 해요. 영내에서는도 그렇고 또 EU와의 거래에서도 그 역할을 해요. 근데 EU도 미국처럼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고 외환거래가 어떤 통화도 그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등등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정치도 충분히 민주화돼 있어서 안정돼 있어요. 독재국가가 가장 심각해요. 독재국가는 그 뭐든지 자의적으로 해낼 수 있잖아요. 외환시장에도 개입하고 환율에도 개입하고 또 별 규제도 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 통화가 어떻게 국제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치가 안정돼야 되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고는 기축 통화를 미국에서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에서 2025년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1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미친 영향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크겠죠. 아마 그 관세 협박 이거는 계속될 거고 그 협박이 안 통하면 이제 또 그 관세 폭탄이 터질 텐데 그렇게 되면 국제 개혁은 극단적으로 수축될 수 있어요. 국제 개혁이 수축이 되면 그 비교 우위설이 있잖아요. 그게 역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면 국제 개혁이 더욱 축소되고 국제 개혁 축소가 세계 경제의 수축을 일으켜요. 그러면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경기가 악화돼요. 세계 대공황이 장기화되고 깊이가 깊어졌던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였거든요. 1931년도에 당시 후보 대통령이 홀리 스무트 관세법을 통과를 시켜요. 당시에 경제학자들이 1000여 명이 반대 연대 서명을 해서 후보 대통령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기어이 통과를 시켜서 해요. 그러면서 그 관세를 대폭 끌어올렸는데 그 결과로 당시에 국제 교역이 3분의 1 도망나요. 순식간에. 그리고 더 계속 줄어들면서 세계 대공황이 무려 10년 이상 지속됐었고 역대 경기 후퇴의 깊이가 가장 깊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깨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불행한 그 기록이지만 그래요. 그만큼 보호무역주의는 위험해요. 고율 관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다 그 자국 우선주의라는 게 있는 것은 더더욱 위험해요.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저는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국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니까. 반면에 해리스는 이제 그런 그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죠. 근데 자국 우선주의의 국뽕은 대단히 위험해요. 국뽕이 그 지배를 하게 되면 이성은 잠을 자요. 대신 감성이 활개를 쳐요. 그러면서 경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어요. 그 독일의 제3제국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그 국뽕으로 히틀러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잖아요. 네. 그 결말이 뭐였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처참한 세계 대전이었고 또 유태인 학살이었고 그런 거잖아요. 네. 또 최근에는 지금 시진핑이 그러고 있잖아요. 1대1로를 앞세워서 중국몽. 경제 잘 나갈 때 뭐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그 덕에 시진핑이 독재 권력 을 더 강화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중국 경제 어떻게 가고 있는가 봐요.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번영한 나라는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국민들은 경제 번영을 누렸어요. 민주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후퇴하면 곧바로 경제는 쇠락했어요. 네. 그걸 지금 중국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도 그리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다만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못지않게 의회의 권한도 막강해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상하원 모두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지나치게 추진하는 것을 좀 억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